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돌아온 10시 5분입니다.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택시였습니다. 택시. 간혹 화물차, 버스 이런 오답들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0769님,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면서 직업이 없어지실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실 거의 시간 문제이지 자율주행 택시는 나오겠죠. 그리고 1714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35년 차 개인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송강호님 영화랑 자이언티 노래 양화대교를 들을 땐 항상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오신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택시기사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덕담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714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0419님 정답 택시라고 보내주셨고요. 임신 말기에 분만하러 갈 때도 혼자서 버스 타고 가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출생한 아들이 벌써 의사가 되어서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추억을 함께 나눠주신 분이었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은 강세로 돌아섰네요. 코스피는 2300을 회복해서 230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16%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8%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더 크네요. 755까지 올라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3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약간 반등을 한다 쳐도 최근에 아마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계좌에 그다지 아직까지는 도움은 못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전쟁 리스크 또 불거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길잡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의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의 곽상준입니다. 오늘 반등이 별로 이렇게 체감되시진 않으시겠죠? 그래도 이제 뭔가 숨고르게 하냐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하죠. 보유자들은 작은 상승에도 항상 기대를 하게 하는 건데 이 상태로 좀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좀 주변 분들은 좀 어떠세요? 반응들이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반응이요? 참혹하죠. 네,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네. 막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역시나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항상 반복되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는 좋을 때는 짧고 나쁠 때가 긴 것 같습니다. 한 8개월 나쁘고 2개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예 주식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이제는 억지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지지난주에 나와서 신용 잔고 비율이 지금 18조다. 근데 과거 평균 저점은 16조대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17조 중반이 깨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간이 한 1조 정도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일종의 마진콜을 막다가 돈이 없어져 가지고 반대 매매를 내보내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맡겨놨던 증권사에서 자기 주식을 강제로 파는 일이 가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게. 네. 그러니까 빌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냈던 그런 신용융자 투자.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그 레버리지나 신용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건 진짜 훈련된 사람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혹시 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나는 매년 투자를 해서 월급 이상의 돈을 꾸준히 벌어왔다. 그리고 난 이걸로 앞으로도 영원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신용을 쓰든 말든 그거는 저는 그분들도 추천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조차도 한 30-40% 신용 쓰다가 2020년에 모든 걸 다 날릴 뻔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용을 쓰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훨씬 불리한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시간 싸움인데 신용을 쓰는 순간 시간이 내 편이 아니고 내 적이 됩니다.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기는 증권사의 주력으로 돈 버는 건 신용이 돈을 버는 건데 증권사 직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신용 좀 쓰지 마세요. 안 쓰셔야 됩니다. 원래 증권사 직원들은 사람들이 신용융자 쓰고 막 돈 빌리고 그래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하고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은행 대출보다 더 위험한 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20몇 년을 여기서 일해 왔는데 네네네. 좋은 적을 본 적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신용을 쓰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나쁜 걸 봤어요. 근데 또 그런 네. 분들은 신용을 써서 한 방에 큰 돈 번들 이야기만 들리죠. 그리고 여기 뛰어들 때 왜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주식시장 뛰어들면 꼭 3개월이나 6개월에 2배씩 벌고 싶으신지. 근데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거는 뭐 줄기차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근데 네, 네. 심리적으로 조급해가지고는 여기서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적이 조급함이에요. 근데 신용을 쓴다는 건 조급한 거거든요.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여러분 신용 쓰시면 즐거워할 사람들은 증권회사밖에 없어요. 네. 네. 이런 걸 이제 증권회사 직원분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 오래 못 다닐지도. 네. 근데 워런 버핏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설계돼 있다. 네. 조급한 사람에게서 여유 있는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돈이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현장 얘기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지 내가 돈만 많았으면 견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보면 이제 약간 자산이 많으신 분들의 승률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보면 돈이 많았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 중에 꽤 그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은 뭐냐면 그분들도 잘 알고 좋은 시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쁜 시점에 들어와요. 네. 근데 돈의 여유가 조금 더 있으니 물린 거 그냥 잃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지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때가 되면 올라와요.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돈의 전부 또는 거기다 남의 돈까지 끌어다 다니면 그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 3년 있으면 좋아진다고 해도 못 견뎌요. 중간에 나빠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내 편으로 두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시간을 내 적으로 만들고 싸우시면 결코 여기선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으니까 신용을 안 쓰시면 조금 나아집니다. 내 돈이면. 네. 이게 사실 한 30cm짜리 허들을 반복적으로 넘으면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갑자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대 높이뛰기 하겠다고 어디서 장대를 하나 빌려와서 한 2m 장대 높이뛰기를 뛰신다면 네.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빤히 보이는데 이게 금융일 때는 주식 투자일 때는 사실 그게 또 욕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돈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맨날 내가 돈을 쓰고 있고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뇌는 내가 돈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네. 그런 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많이 착각하게 만들고요. 이 일반적인 뇌의 습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턱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4222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남편의 준비 없는 주식으로 온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주식이 나쁜 건 아니고 준비 없이 네. 준비 없이 무리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나쁜 거죠. 사실 원칙적인 거는 주식의 그 원론적인 걸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증표, 증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근데 기업에 대한 투자인데 딱 하나는 유의하세요. 모두가 그 기업을 칭송할 때는 그거는 고평가예요. 네네. 근데 대부분 그때 마음이 쏠리거든요. 네. 예, 동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가는데 텅텅 빈 자리에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가게에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거기가 맛집인 줄. 예, 보이죠. 그러면 그런 집들은 당연히 가격을 높게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그게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인 데는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오히려 외면받았을 때 내가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줄게.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인데 아무도 인정 안 하네? 할 때 친구가 되어줘서 동업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긴 시간을 가져간다면 그 회사 정말 잘하는 회사는 분명히 주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예, 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슈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걸로 보이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난 7월에는 58조 원이었고 연중 최고치. 네.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한 12조 원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일 수도 있는데 네. 투자 심리 회복하는 데는 좀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뭐 판단하세요? 예탁금은 일반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예는 아닌데 그 예. 시장이 좋아지면 조금씩 증가하는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탁금은 좀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고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그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채권 금리가 너무 좋아지니까 네. 대체 자산이 있어서 고객 예탁금이 원래 그 증권사 CMA나 이런 거가 금리가 꽤 좋아요. 예. 일일물도 꽤 좋기 때문에 그냥 단기 자금. 네, 넣어놓고 있다가 은행 쪽에 3개월이나 이런 쪽 단기물의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금이 좀 되는 뭐 법인 자금이나 이런 쪽은 특정 금전 신탁이 4%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험 자산에서 지금 단기물로만 대기 자금 옮겨놔도 연 4% 이상 주는데 예. 위험한 투자 안 할래 이런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그 법인 자금 상황이고. 같은 경우는 1% 0. 몇 %에도 움직이게 되죠. 법인 자금.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그 금리 상황들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채권 안전자산, 무위험자산 쪽에 그 값어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높은 실질 금리는 그래서 당연히 이 투자 자산과 대체 자산에게는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네, 중소형주로 구성된. 네, 2000 종목 중소형 기업으로 편성된 게 러셀 2000인데 연중 최저점뿐만 아니라 52주 최저점이에요. 어느덧. 네, 그나마 이제 미국의 빅세븐이라고 부르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있는 그런 주식 지수인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은 그나마 연초 대비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러셀 2000은 연초 대비로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예, 그 결국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오히려 좀 작은 기업일수록 금리 영향을 더 크게 느끼게 되니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큰 기술 기업들은 사실 은행 빚 안 쓰고도 잘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근데 중견 중소기업들은 어려울 때 은행 돈이나 차입 대출 이런 걸 안 쓸 수가 없는데 대출 금리가 막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30년물 미국 모기지 금리가 무려 7.9%예요. 지난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10% 벌어봐야 남는 게 없는 거죠. 영업이익 10% 해봐야. 그러니까 뭐 그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그 산업이 좋아야 단가도 높게 받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데 팔기만 해도 다행이다 하면 어떻게 마진을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들의 상황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이게 바로 연준이 경기를 다운시키는 최고의 방법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절대 펀치, 절대 반지예요. 네. 금융시장에서 이 절대 반지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이런저런 뉴스 많은데 진짜 절대 권력, 절대 반지는 금리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절대 반지의 위력이 엄청나게 세진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간다. 태풍이 와서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래서 꼭 그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를 잡아야 하니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요. 김준호님이 좋은 멘트 위로가 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손혜숙님은 게스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못 들었다고.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의 곽상준 지점장입니다. 라디오를 좀 이렇게 길게 한 코너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도 네. 헷갈리셔가지고 종종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곽상준 지점장이 그러면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분기 실적 시즌.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또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아직 조금 덜 반영되고 있는데 역시나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시장은 조만하고 네. 해외 시장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를 팔아도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많이 팔고요. 네. 반도체는 당연히 한국은 정말 조금 팔고 해외에 많이 팝니다. 네. 그래서 수출입에서 그 우선적으로 그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 석유화학, 뭐 자동차, 조선기계 뭐 이런 정도의 순으로 쭉 가게 되는데요. 일단 뭐 자동차는 워낙 좋았고 네.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동차는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게 1년 내내 피크아웃일 거야 하면서 계속 실적을 잘 뽑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이게 고점일 거야라는 네. 생각들. 1년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분위기 보면 미국 분위기 보면 피크아웃 맞는 것 같아. 그걸 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발표가 날 거예요. 네. 근데 9월 달에 이미 이제 일평균 26억 달러로 꽤 높은 수준을 발표했고요. 네. 지금 20일까지 집계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역시나 이 9월 달보다 10월 달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폐허 속에 꽃이 피어난다. 한국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주변 상황도 최악인데 한국의 경기 흐름들은 이제 그 기업 실적과 수출입 실적을 통해서 좀 턴하는 게 가시화됐다. 네. 우리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께서 네. 좋아진다 계속했는데 마치 양치소년처럼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못 믿겠어 하지만 원래 3분기쯤이면 좋아질 거라고 모두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한 분기 정도 늘어졌어요. 이제 4분기부터는 개선되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수출입 동향은 10월 20일까지의 동향은 좋아지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수출은 한 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줄었던 중국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네. 9월 달부터 중국 수출이 서서히 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뉴스는 중국에서 정말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던 모바일 폰의 수요가 그나마 조금 이제 덜 떨어지고 일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중국 내수 시장이요. 그렇죠. 네, 중국 시장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 제품을 우리가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뭐 MLCC 등등을 다 이제 중국에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중국의 완제품 판매 증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9월달, 10월달 수출입 동향에서 뭔가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10월 수출 동향에서는 뭔가 실마리가 보인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경기 부양책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중국 경제는 우리한테도 실망을 좀 많이 줬고 그럼요. 부양책 쓴다 했는데 효과는 안 나왔고 그럼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11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올해 들어와서 재미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잘 될 거라고 해서 작년 연말 연초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중국에다가. 네, 다 배신당했죠. 네. 네, 그런 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보면 한 3번 반쯤 나옵니다. 외국인 들어왔다 다 깨지고 도망치고 들어갔다 다 깨지고 도망치고 네. 될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중국을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 이제 부동산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3가지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설업체, 그네말로 이제 디벨로퍼들 이런 그 부동산 시행 개발 건설하는 이 업체들이 은행 부채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본의 100% 이상 못 가지게 한 게 레드라인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돈만으로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쌓아놓은 부채가 꽤 되는데 그걸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공급 쪽에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지어서 뭔가 돈을 번다 완전 어려운 얘기가 됐고요. 그렇죠. 있는 것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공실이라고 해야 되나 빈집이 1만 채도 아니고 예. 1천만 채도 아니고 1억 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빈집이 1억 채 상상이 안 되는. 상상 듣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구조 조정을 확실히 하려고 작정을 했고 올해 나온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공급책은 전혀 없어요. 디벨로퍼를 구원해 준다거나 거기에 돈을 대준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 그 수요자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수요자 측에서만 부동산 전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엔 이거 회복되려면 시간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하. 정말 가격이 가공할 만큼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예, 중국 현지. 우리나라도 대단한데 단위당 가격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네.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풀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경기가 나쁘면 풀 줄 알았어요. 사실 언제 풀지 했는데 1년 내 소강 기준 입장에서 보면 안 푼다. 네. 안 푼다고 보는 게 훨씬 맞고 자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중국 경기 회복은 없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과거와 같은 공식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중국 그 말씀하신 공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땅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경기 부양하고 SOC하고 지방은행들, 지방 정부들 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갈 만큼 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빈 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더 간다면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망했고 부동산으로 네. 미국 망했고. 리만 사태 때도 사실 부동산에 의한 개인 부채고 예. 일본도 그렇게 망했던 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앞선 그 뭐랄까 그
교육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은 본인들도 그렇게 가다가 지금 중간에 멈춰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규모가 커졌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는데 1, 2년 안에 해결될 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내년까지도 이 부동산에 의한 경기 부양 가능성 거의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장치들을 계속 풀고 있죠. 사회융자총액이라고 하는 총 대출량이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지난주 총가에 나왔던 건 1조 위안의 채권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방 정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돈을 밀어주겠다는 거죠. 1조 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내외 수준이에요. 네.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2008년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중국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경기 부양책으로 4조 위안을 풀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세계 경제를 받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4조 위안 풀어가지고. 네.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긴 한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때 그 4조 위안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조가 났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아하. 그 돈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경기가 버블을 향해 갔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단속하기 한 상황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이 꺾인 상황에서 개인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 계속 돈을 풀 것 같고 지난주에 정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시진핑이 3기 체제를 들어왔잖아요. 네. 최초로 인민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아하. 중국의 중앙은행을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찾아간 거죠. 직접 찾아갔죠. 근데 한국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만나는 거하고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압도적 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권력의 상징이 인민은행을 방문했다. 무슨 뜻일까 한번 해석해봐야 되는데. 뭔가 좀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자 한 걸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왜 중국에 버블이 왔는지, 우리 왜 버블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조치가 풀어도 우리는 대수망관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수망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물을 그냥 쫙 흘려보내는, 즉 유동성을 흘려보내는 일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전체 물을 다 퍼주진 않겠다. 예, 뭐 2020년에 우리 코로나 때 돈을 미국이 풀어댄 것처럼 네. 그런 행동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돈을 푸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인민은행에 갔다? 이거 뭔가 시그널을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조 위안도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돈을 푸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지속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경기가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3, 4분기, 4, 4분기 들어오면서 소비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약간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우상향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시중에서 조금 통하기 시작하는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큰 틀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계속 꽉 잡고 있을 거라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뭔가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으나 집값 떨어진 사람들 심리에서 뭘 하고 싶겠느냐. 그래서 소비 심리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계속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흔적이 나온다면 드디어 어떤 때가 되면 경기 부양이 일부 성공했구나라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핵심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될 겁니다. 역시 물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지금도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얼마 전에는 그 비구이 위안, 벽계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달러 채권 일부분에 대해서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갚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개발사들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면적으로 다 살려주진 않을 거다. 다만 이것이 신용 위험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좀 관리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중국이 진짜 약간 국수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보통은 해외 채권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채권은 좀 연장을 시켜준다고 해도 네네네. 거꾸로 해요. 지금 중국은 다 거꾸로 해요. 짓던 집 끝까지 다 지어라. 네. 인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입주는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니네들 뭔 수를 내서라도 이거 다 해라라는 거고, 근데 그 국내 빚은 갚아라. 근데 지금 해외 쪽은 디폴트를 내버린 거예요. 280억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 총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갚으려면 갚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채권보다는 국내 내국인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 대비 훨씬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처럼 네. 느껴질 것 같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내수 중심의 부양으로 방향은 완전히 잡은 거다. 또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이상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포착이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부터 주식시장으로 뭔가 투자의 방향성을 돌리고자 하는 흐름들은 계속 있어요. 증시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쓰죠. 왜냐하면 수수료도 깎아줬고, 네네.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국보 펀드가 계속 그 ETF 사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꽤나 큰 돈으로 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200억 위안 정도 이상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련된 자산을 안 갚았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작년도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부동산만 때려잡았던 게 아니라 공동부유 얘기를 하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큰 폭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죠.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네. 회사들. 그러면 이 행동을 보건대 이 공동부유는 포기하지 않을 건 알았는데 기업한테 얼마나 자율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이런 인터넷 기업들, 중국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중국 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상승, 예를 들어 과거처럼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쭉쭉쭉 일어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과거 대비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예.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갚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도 그렇다면 조금 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국수주의적으로 좀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증시가 오른다라는 거는 중국 내부 자본도 많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를 보는 인식 또한 좋아져야 할 텐데 약간 반은 잃고 반은 얻는 그런 대책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잠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방정부 부채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외신에서도 계속 중국 지방정부들이 위험하다. 그 부실 문제가 언제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경고음은 계속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위험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위헌하니까 1조 위안이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리고 1조 위안으로 막아질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아까 뭐 1억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빈집 1억채인데 이것들을 메꾸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빚을 해외에다 발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해외에 발행했을 때. 빚을 해외에다 발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돌아가는 이유가 다 국내 부채거든요. 대부분 일본 자국민들이 네. 그 국가 부채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외환을 철저하게 단속했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다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위안화 환율이죠. 위안화 환율이 그 변동 조정 환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그 일정 수준의 폭을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죠. 자기네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외환 시장에 다 그냥 다 맡겨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방어하는데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외환 위기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1조 위안 채권 발행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은 하겠죠. 그게 정말로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미국도 역시 그 실적 시즌에 있고, 근데 뭐 빅테크 기업들 보니까 막 주가 진폭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장만 지금 변동성이 커진 거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텔은 실적 발표 직후에 뭐 9% 폭등하기도 했었고
아마존도 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구글이 컸죠. 구글도 네, 알파벳. 하루에 거의 한 10% 네. 알파벳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현상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개별 기업이니까 인텔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네. 구글이 도대체 왜 9%가 깨졌느냐를 네. 살펴보면 실적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은 괜찮았다. 매출도 예상보다도 좋았고 네. 주당 이익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빠졌냐 살펴보니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버로 대신하는 예, 컴퓨터. 그렇죠. 온라인 저장. 서버죠. 네. 온라인 메모리 서버 시장에서 성장률이 28%에서 22% 처졌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졌다. 네, 성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22%.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세가 둔화됐다. 예, 둔화됐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강력하게 역할을 하는 게 성장성이 좋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던 기업이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 주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너무 말이 안 돼요. 28%에서 22% 빠졌다고 이렇게 떨어지나 주가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어요. 네. 그거는 역시나 그 서버 즉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매출과 이익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두 빅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작년도 그 AI 그 챗 GPT 생성형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다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땡겨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 빙 서비스에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실 그냥 한때 잘 나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신사업을 자기네 죽었던 그 포털인 빙에다 붙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빙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빙이 잘 되면 이 오픈 AI 붙여서.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은 그 비즈니스의 본령이 어디였냐면 광고 비즈니스였어요. 그렇죠. 포털 네. 사이트니까요. 예, 광고 비즈니스고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고 검색 엔진. 그러니까 사실 원래 AI의 원조 종주는 다 구글이었어요. 모든 원천 옛날에 우리 그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알파고. 그거 다 구글에서 예.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의 혁신은 다 구글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구글이 먼저 오픈 AI보다 빨리 그 생성형 AI를 열지 않았느냐? 시장에서의 그 분석은 이거죠. 아니 그 광고 사업에서 돈 따박따박 잘 벌고 있는데 혹시나 이해 상충 또는 이익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AI를 뭐하러 내놓느냐? 급할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치고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뺏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여기서 막 쉽게 얘기하면 데프콘 막 터트리는 것처럼 해서 바드라는 걸 급하게 출시했죠. 네네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에게 어떤 소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답변이다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죠. 그 시연회를 할 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급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바드를 출시를 한 거고 뭔가 허를 찔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래 원조 회사였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드를 출시하고 나서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장률이 직결되는 AI와 직결되는 클라우드가 꺾였다라는 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는데 이거 뭐야? 원래 최강으로 알았던 구글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AI와 관련됐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냐면 구글이 9% 빠질 때 네.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급락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AI는 어떻게 여겨졌느냐. 올해 미국 시장을 정말 그 지탱하면서 이끌었던 핵심적인 사업 한 개를 꼽아보면 AI였어요. 네. 왜 AI가 그렇게 부각이 되었느냐 따져보면 이게 생산성 혁명의 정말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산성 혁명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화이트 칼라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직장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해요. 뭐 판례 검색까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 금방 다 끄집어 오니까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들이 있어서 이거 생산성 혁명 맞아 이런 생각을 다 시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장률이 안 나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네. 예.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구글 9% 하락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I에 대한 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기술주들 떠받치고 있었던 축 하나가 좀 무너지는 거라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난 주말에 빅테크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인텔을 우리가 일컬어 우리끼리 재미난 얘기로 어떻게 불렀냐면 동네 바보 형이라고 불렀어요. 네. 덩치는 제일 크고 그동안 제일 나이는 많은데. 그동안에 뭐 엄청 잘한다고 알았는데 네. 14나노대에서 남들 10나노 내려가서 5나노 내려갈 때까지 10나노 못 가고 4년을 버벅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희가 세계 최고 기술이라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그 시장 다 뺏겼죠. AMD한테 시장 뺏기고 GPU는 GPU 시장 열리면서 AI 시장 열리고 GPU 시장 열리면서 엔비디아한테 시장 다 뺏겼고 네. 그러니까 자체 칩 만든다고 애플은 자체 칩 만들어서 인텔 거 안 쓰고 그 퀄컴도 자체 칩 한다고 그러고 온통 뺏기는 뉴스밖에 없었거든요. 이익은 그런 대로 났지만 근데 이번에는 PC 시장이 좀 올라왔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시장 올랐다고 하루에 이렇게 9%씩 오를 주식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올랐느냐? 인텔 10이라고 표현되어지는 10나노와 7나노 공정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공정도 우리 곧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 몇 번의 발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무려 2나노 언더 공정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가능할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고 그 다음 버전도 곧 나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버 시장의 교체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 칩만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 것도 또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갑자기 동네 바보 형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바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열심히 하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형의 그러니까 모습으로. 소위 동네 바보형 부활했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끝내기 전에 또 항상 그 체크를 해야 될 게 중동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전면적인 지상전도 아니고 뭐 탱크라든지 지상군 투입은 좀 점진적으로 늘린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말 표현의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나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또 표현도 이란 쪽에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거 불안한데 이거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 좀 주시해야겠죠. 네, 그래 시나리오 1, 2, 3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고 일단 유가 조금 올랐죠. 개인적으로는 유가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0 넘어갔다. 이란 곧 참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가 관련된 쪽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고 아마 인공위성 다 띄워놓고 보고 있을 거예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 세계 그런 투자 자본, 투기 자본들이 네. 참 빠릅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돈이고 생명이 자본주의 시대니까. 근데 최근에는 네. 유가가 좀 떨어지던데요. 예,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85달러로 예. 올랐죠.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현재 상황에서는 확전될 거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 1에서는 지금 가자 지구가 통신이 다 끊겼으니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워낙 세계적인 시야가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제 참혹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 모두 뭐 유엔 안보리에서도 안보리가 아니죠. 유엔 그 회원국 총회에서 이제 휴전해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상전을 어느 정도 피는지에 대해서 일부러 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1차는 여기서 그냥 끝난다면 뭐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끝날 것이고 2차는 이제 헤즈볼라가 들어가게 되면 네. 뭐 당연히 유가 한 번 더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분위기는 조금 험악해질 것이고 만약에 이제 거리상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상황은 정말 악화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WTI 기준으로 뭐 $100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가 어떻게 정해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냥 오죽했으면 제가 유가를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추적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의 바람은 빨리 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게요. 참 이게
참 좀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걸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의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간 3,000%가 넘는 폭리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한 경우 나체 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성착취 추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 럼키스킨병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모레까지 전국 모든 수에 맞힐 백신을 자치단체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서울 여의도 일대 땅 8,264제곱미터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예정 가격은 약 4,02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질문이 모두에게 콘텐츠로 전달이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인데요. 곽지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김문희님, 고물상에서 폐벽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지 않은 종이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물상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폐벽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비닐 코팅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종이로 재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이 100%로 만든 벽지는 재활용되느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용한 벽지를 보시면요. 그 물풀 같은 접착제 묻어 있죠. 또 벽면에서 이걸 쫙 떼면은 곰팡이 또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재활용 안 되겠죠. 이게 폐기물이니까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리시면 되고요. 또 종이 중에서도 영수증 안 됩니다. 또 종이컵 라면도 안 되고요. 또 전단지 또 많이 또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그 코팅 돼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안 됩니다. 또 그 외 고물상에서 받지 않는 거는 이불 그리고 소미불 안 받고요. 또 신발의 경우에는 부추 또 고무신 안 받고요. 또 가위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위는 고철류로 이렇게 분리하면 되지만은 사실 이 선별 과정에서 다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철로 배출하면 안 되고요. 가위 역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고요. 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 캐리어도 많이들 가지고 오신다는데 이거 안 받습니다. 또 그 외 나무 그리고 유리는요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는 폐기물 자원센터에 신고하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아까워 보이긴 한데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과연 돈을 주고 이걸 재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 측면에서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한규봉님은 국민연금도 연기금으로 투자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게 수익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국민연금이 직접 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리거나 무슨 뭐 제조하는 기업을 차리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네.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잘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보면은 실제로 7월 말 990조 원 가운데 99.9%를 금융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관련된 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른바 대체 투자라고 하고요. 그 비중을 놓고 보면은 국내 채권이 약 32%, 해외 주식이 30%, 대체 투자가 15.7%, 국내 주식은 14.9%, 해외 채권은 7% 이렇게 이른바 자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성장과 안정을 좀 같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린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반대로 대체 투자나 채권 비중을 더 늘린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근데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고갈 시기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리스크를 더 떠안아야 한다라는
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8569번님은 공무원 그리고 군인연금은 수십 년부터 세금으로 보충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왜 해당되지 않는가요?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이 더 빨리 적자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네. 각각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국민연금도 사업장과 그리고 개개인이 절반씩 부담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군인연금도 손실액을 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구조가 더 재정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게 내년이면은 공무원연금 6조 6천억, 군인연금 3조 4천억 합쳐서 10조 원 넘게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발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8669번님은 열차표 싹쓸이 한 후에 환불해서 마일리지 꼼수 부린다 이런 기사 봤습니다. 이 사전에 왜 막지 못하나요? 열차표 예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표를 수백만 원어치, 뭐 많게는 50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샀다가요 막판에 취소하는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유는요. 신용카드 실적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포인트나 제휴 할인 혜택을 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피해 보고 계시죠. 이렇게 열차표 구하기 어려워서 대책은 만들었지만요.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특히 KTX보다 이 수서발 고속철도 SR에서 악성 환불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이 국정감사에서 이 악성 환불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SR 측은요, 이 악성 환불 모니터링 좀 범위를 넓히겠다. 그리고 막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바로 IP 차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반복 작업하는 매크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표를 사재기해서 또 되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니까요. 이런 거 꼭 하지 않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남아있는 열차표를 사서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를 받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열차표를 취소를 해서 나는 마일리지만 챙기겠다. 근데 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뭐 한 10만 건 넘게 이런 네네. 게 적발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좀 전산적으로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처벌을 훨씬 더 강화를 해서 강화해야 이런 돼요. 걸 네. 꼼수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좀 강하게 강구해야겠네요. 네. 오늘 곽지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도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